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님과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젊은 층들이 택시로 유입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 택시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 부제목 첫 번째는 젊어져야 하는 택시.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제목은 개인 택시의 치명적인 단점들.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 택시가 갖고 있는 정말 엄청난 장점들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단점들도 많지만 장점들도 많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현재 개인 택시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 택시라는 직업의 장점에 딱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개인 택시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우리 그 예비 신규자분들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제목은 더 많은 젊은 층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조합과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택시가 조금 더 젊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방향성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노령화될 수밖에 없는 택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택시는 다들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다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수입이 낮아요. 수입이 낮고 그다음 택시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이 딱히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뭐 차 안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승차거부를 일삼았다든지 정말 일부 기사님들이 해왔던 이런 패턴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좀 택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줘왔던 것도 사실이나 그래도 여러분 요즘에 택시 타보셨나요? 정말 요즘은 달라요. 저도 택시 많이 타는데 기사님들이 일절 승객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요.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 굉장히 서비스가 올라갔습니다. 택시가 이렇다더라는 거는 실제 택시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택시 한번 타보세요. 택시 기사님들 얼마나 친절하고 우리 서비스 많이 올라갔는 줄 아세요? 제가 택시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택시 한번 타보세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의 직업이 사실은 딱히 할 게 없죠. 우리나라 은퇴 직업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58세에서 62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얼마나 젊습니까? 이때 은퇴를 해서 나오면 딱히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도 없는데 가게를 차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은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이 개인 택시고 실제로 개인 택시가 정말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퇴 후에 60대가 들어가면서 개인 택시로 왔던 상당수 분들이 만족하고 그리고 그 제2의 인생을 개인 택시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점차 나이들이 많아지고 우리 고인물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책 변화나 삶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조금 더뎌질 수밖에 없고 관심이 없겠죠.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살아야지 했는데 지금 이 나이의 집단들이 보니까 변화를 조금 별로 원치 않고 그냥 되면 되는 대로 내 일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래 부분에 계속 자세히 나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서울 택시 운수 종사자의 평균 연령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이고요. 운수 종사자 연령별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거는 나이예요. 20대부터 80대까지 쭉 있고 법인 개인 있고 전체가 서울 개인 택시 거의 한 7만 명, 예전에는 뭐 7만 5천 명까지 됐는데 법인 택시 종사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 5천 명 이상 줄어든 걸로 보이죠. 그래서 대략 7만 명 중에서 자, 50대까지 59세까지가 전체 인원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가 20대, 30대, 59세까지가 25%. 자, 그러면 나머지 44분의 3인 75%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죠. 60세부터 80대까지가 전체의 4분의 3, 그러니까 75%. 그 중에서도 서울 개인 택시의 절반은 60대입니다. 60세부터 69세까지가 51%, 52%, 절반 이상이 60대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승객으로서 택시를 탔을 때 60대 기사님을 만날 확률이 2대 중에 1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70대가 무려 70세에서 79세가 무려 21%예요. 와, 70대도 정말 많으시구나. 그리고 80대도 1%는 됩니다. 전체 택시 종사자의 689명이 80대다. 자, 그러면서 75세 이상 고령자가 4,509명이고 개인은 3,700명, 법인은 740명. 여성 운전자도 꽤 많아요. 서울 택시 여성 운전자가 총 650명인데 개인은 거의 500명, 법인은 15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재 택시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죠. 다른 직업군하고 많이 다르죠. 2021년 작년이죠. 서울 개인 택시 부가세 구간별 신고 금액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3천만 원 미만이 전체 52%, 그리고 3천에서 4,800만까지가 약 38%. 자, 그러니까 4,800만 미만의 간이가세, 부가세 세금을 안 내는 군이죠. 이 전체의 90%더라. 자, 그럼 일 좀 한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군들은 전부 다 4,800만 원 위에, 지금 현재는 중간가세가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밑으로는 전부 다 간이가세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가 대략 한 9%, 거의 99점 몇 %일 거예요. 그리고 8천만 원 미만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1%도 채 안 된다. 괜찮죠? 그러니까 전체 약 90%가 영세 자영업자고,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나 지금 아까 나이 보셨죠? 상당수 어르신들이 주간 위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자, 이 매출에서 각종 비용 월에 약 150만 원 정도를 빼면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겠죠. 1년이면 1,500, 2천만 원 가까이 비용으로 빠지면 그쵸? 별로 남는 게 딱히 없다. 큰 수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서울 법인 택시의 평균 임금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2018년 자료예요. 코로나 이전이긴 한데 서울 법인 택시 평균 근로임금이 약 217만 원, 세전. 세금 떼면은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법인 택시 수입을 해가지고 산학금 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1인 가구가 아닌 이상은 정말 살기 빠듯하죠. 자, 그래서 택시는 여러분 실제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택시 인구에 조금 보이는 특징적인 그게, 제가 예전에 그 택시회사 다닐 때다 보면은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택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당최 왜 젊은이들이 택시로 유입이 안 될까요? 1번,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 택시는 산학금의 압박도 굉장히 심합니다. 자, 코로나 때 이 산학금을 피해서, 예를 들면 산학금이 하루에 뭐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라고 하면 18만 원이 회사에다 주고 나머지 돈을 내가 급여랑 해가지고 벌어가야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빼면 대략 한 12만 원 정도부터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급여도 받고 가스도 넣어주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12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못 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때 7시, 8시에 막, 그쵸, 락다운 돼가지고 거리에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달로 음식을 시켜 먹었으니까 배달업, 쿠팡맨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가장들도 이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였다. 돈이 됐기 때문이다. 배달업이 평균적으로 350에서 500만 가까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쿠팡 택배 평균도 300에서 500. 택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 1000만 원도 본다고 하죠. 아무튼 이게 법인 택시의 열악한 환경이 산학금이라는 어떤 이런 발목이 법인 택시를 힘들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택시가 돈이 된다라는 인식으로 바뀌면 자연스레 젊은 층들의 유입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개인 택시 창업 초기 자본 대출 부담. 제가 아시는 상당수 법인 택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 개인 택시를 하려는 초기 자본이 잘 마련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개인 택시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각자의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길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사실은 이 초기 자본을 마련하지 못해서 개인 택시를 아직까지 시작을 못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조금 있다가 이거 나라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주면 좋을지가 나옵니다. 서울이 수도권에서 면허값이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인천도 지금 서울보다 비싸졌고
그죠. 광명시를 제외하고는 서울이 수도권에서 면허값이 가장 저렴한 편이다. 타 지역은 2억 이상도 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용인, 광주, 뭐 화성, 뭐 이런 수원 이런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타 지역은 이미 면허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12월 초 현재 서울시가 약 9천만 원 수준이에요. 9,2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조금 보합세로 떨어진 그런 느낌. 면허값 9천에 차량 신차로 소나타로 뽑아도 약 2천. 전기차는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보조 받아도 거의 뭐 3, 4천이에요. 그렇죠? 그랜저도 비싸고요. 그랜저도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부가세, 면세 받아도요.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 500에서 1,000만 원까지 하면 넉넉 잡아서 서울의 경우에는 대략 1억 1,500에서 1억 2천만 원. 편하게 1억 2천이 있어야 개인 택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성비는 조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차만 계속 바꾸고 연료비 내가 떼다가 나중에 팔고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렇죠? 보증금이 곧 면허값이 되는 거니까. 자, 최근에 대출, 그러니까 지금 딱히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서 나라에서 뭔가 대출을 해주는 게 없어요. 다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뭐 희망대출이 무슨 새출발 자금이 해가지고 나라에서 저리로 무이자로 해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많은데 개인 택시는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있는 것이 가장 많은 한도가 나오는 것이 신한은행의 마이택시 행복대출인데 이게 대출 이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신용대출 개념이고요. 개인 택시 사장님만 가능하고 보증보험에서 담보가 나와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최대 6년 원금 분할 상환 가능하고요. 대출금리가 현재 신용대출 말도 못하게 비싸죠. 최저 6.8에서 7.4%까지 신용도가 안 좋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최대 대출 한도 6천만 원. 개인 택시 사장님 전용 대출입니다. 자, 6천만 원 받아서 근데 이게 지금 신용 대출이긴 한데 보증보험에 보증이 들어가니까 대출 종류는 담보 대출로 들어간다고 해요. 나중에 연장도 가능하고 이거를 대출 이자를 제가 알아봤더니 대출 이자 계산기에 때려봤더니 6천만 원을 만약에 개인 택시를 시작하는 개인 택시 사업자가 이걸 대출을 받아서 6년 동안 이자율 7%만 잡고 원리금 균등. 여러분 원리금 균등이라는 거는 6천만 원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가지고 계속 매달 6년 동안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6천만 원을 빌렸을 때 총 대출 이자가 1,300만 원이다. 그러면 총 내가 갚아야 될 돈이 7,300만 원이고 1회차 한 번당 갚아야 될 것이 102만 원이다. 이것이 대출 이자가 지금 앞으로 계속 또 상승이 예고되어 있죠. 그러면은 100만 원 넘는 돈을 매달 벌어서 갚아 나가기가 쉽지 않다. 맞습니까? 자, 3.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의 문제점이 또 있어요. 지금 올 초부터 그러니까 일반인 무사고 5년으로 신규되신 분들이 지금 대략 거의 한 1년 정도 1년이 뭐예요? 작년 초니까 벌써 2년이 다 돼가는군요. 그쵸? 작년 초부터 들어왔으니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양수교육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 일단 너무 밀려있기도 하고 실소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지금 와가지고 한번 그냥 이거 한번 받아놔야지 이런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거래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실수요자들이 이거를 받지 못해서 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원희룡 장관이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현재 개인 택시 신규자 교육은요. 나중에 이제 면허를 받고 나서 개인 택시를 양수하고 나서 6개월인가 1년 이내에만 받으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택시 신규자 교육처럼 일단 개인 택시를 양수 후에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양수 교육의 문제점을 보시면 첫 번째, 하지도 않을 거면서 혹시나 싶어서 교육을 받아놓는 사람이 전체 수강생의 절반이 넘더라. 그분들 마음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큰 돈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한번 받아놓으면은 이걸 딱 하기가 쉽지가 않고 뭔가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1억 넘는 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 상당수가 조금 어르신들이더라. 은퇴 후에 한번 택시 해볼까? 이런 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개인 택시는 사실 여러분 모든 것에 프로가 되어야 되는 직업인 만큼 최소한의 교육도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관망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실수요자가 받는 피해는 그만큼 크겠죠. 계속 나는 실제로 진짜 택시를 타고 싶은데 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밀리잖아요. 지금 이거 교통안전공단에서 12월 중으로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교육 그 방안을 조금 이렇게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제 채널에서도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자격이 되는 양수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에 배치해서 1, 2주 정도 교육 후 운행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재는 5일 교육이에요. 그렇죠? 선양수 후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택시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먼저 교육을 받게 해줘야죠. 하지도 않을 사람들을 지금 먼저 교육에 투입시켜 놓는 거,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개인 택시로 뛰어들 때 정부 저리자금 대출 등을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아래에서 또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수입이 불확실하다. 결국에는 뭐니 해도 뭐니죠, 그렇죠? 택시 기본요금 너무나도 저렴하다. 지금 이번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택시 승차난이다 어쩌다 했는데 지금 할증 시간에 요금 딱 올라가고 공급 조금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빈차 대란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요금이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12월에 지금 할증 시간 앞당겨졌고 내년 2월에 택시 요금이 또 올라가면 그때 보릿고개가 또 한 번 올 거예요. 이 조정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있어야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과거에도 그래왔어요. 택시 요금이 올랐을 때. 아무튼 다른 물가들에 비해서 택시는 늘 약간 중공공재적인 성격을 이유로 늘 찬밥 신세였다. 지금 이 요금도 2019년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처음 오른 요금이 되는 것이에요. 자, 김밥 한 줄에도 밀리는 것이 택시 기본 요금이 된 지 오래다. 택시 요금이 한번 오르는데 너무나도 많은 절차와 의견들이 뒤섞이고 용역을 한번 보내고 용역 데이터가 나오는 데만 1년 이상도 걸리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너무 많은 절차와 프로세스들이 관여되어 있다. 자, 돈이 되려면 개인 택시는 무조건 기본 요금이 올라야 되지만 법인 택시 종사자는 요금이 오르면 손님이 바로 주는 것이 체감이 되고 그러면 회사에 갖다 줘야 되는 산학금도 줄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요금이 오르면 회사에서 정말 귀신같이 산학금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싫어하세요. 요금이 오르는 것 자체를. 이것이 또 종사자들 간의 다른 이해관계가 될 것이다. 자, 다섯 번째, 개인 택시 양수 후 5년 이 뒤에나 양도한 거, 이거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진짜. 택시를 고인물화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이에요. 지금 이게 또 61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일해도 팔 수 있는데 61세 밑으로는 5년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롭게 되어야지 조금 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61세 미만을 젊다고 볼게요. 택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4분의 3이 60세 위로 계시는 거니까 나이들이, 그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악법 중에 악법, 빨리 이거 지금 국토부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고인물화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이에요. 원희룡 장관님이 제 유튜브를 보실 일은 만무하겠지만 한번 보신다면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61세 이상은 언제라도 양도가 가능하나 61세 미만은 양수 후 만 5년을 채워야 돼요. 대한민국 자영업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악법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렸죠. 7, 80%가 나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4분의 3이 60세가 넘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 5년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제재들이 있지만 60세 미만 4분의 1만이 이거에 목소리를 내가지고는 이게 바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 빨리 폐지돼야 됩니다. 자, 좋든 싫든 5년 동안 매매가 금지된다는 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부재와 더불어 얘도 빨리 폐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섯 번째, 하루 종일 갇혀있는 공간과 운전직의 중노동.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운전직 중노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장거리 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나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차로 한번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기증 나죠? 이거를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운전직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곱 번째, 주변에서 택시한다라고 하면 죄다 말리는 게 뭐 남자의 마지막이 뭐 택시라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힘든 거 왜 하려고 하노? 막 이러면서 왜 택시가 어떤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줄줄줄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택시하는 거 부끄럽다고 하고 비밀로 다니고 위에 갓등도 뭐 자석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러지 마세요. 직업 소명을 갖고 당당히 다니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8번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이대와 강한 보수 성향. 제가 고인물이라고 적었는데, 60대 이상이 전체 운수 종사자의 약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대부분 은퇴했거나 소일거리 혹은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빡세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고 두려운 성향들이 많다는 것이 또 큰 문제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 플랫폼 승객을 나르는데 콜비도 못 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언젠가부터 카카오든 우티든 뭔가 플랫폼화 되면서 승객들이 앉은 자리에서 콜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콜비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내 시간과 경비, 가스값을 써서 손님한테 태우러 가죠. 지방은 뭐 4km, 5km까지 가는 거 예산일도 아니고 서울도 1, 2km 말도 뭐 3km, 4km도 많아요, 진짜. 태우러 갔는데, 짧지 않은 거리를 갔는데 3km, 5km 이상씩 갔는데 손객들이 기다리게 하죠. 그럼 또 짜증나죠. 근데 콜비도 못 받고 이런 지가 벌써 꽤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늦게 나왔다고 승객한테 한마디 하면 승객이 불친절로 신고를 하거나 거기 또 평점을 또 매겨버려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불친절 신고 한번 당했는데 불문, 이유를 묻지 아니함 받긴 했는데 이거 진짜 좀 속된 말로 짜증 나더라고요, 진짜. 콜 취소하다가 게다가 승차 거부까지 당해요. 콜을 갔는데 손님의 사유로 늦게 나오거나 뭐 어떤 그런 뭐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손님이 갑자기 뭐 개를 케이지에 넣어오지 않았다거나 막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신고를 하면은 취소해가지고 우리가 콜을 뺄 수 있거든요. 콜을 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콜 취소를 하면 승객들이 이걸 또 승차 거부로 신고를 하면은 악소리 못하고 또 이걸 또 승차 거부를 또 처벌을 해버려요. 시에서는 어느 정도 운수종사자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그 택시 기사들의 인권 누가 보호해줍니까? 그렇죠? 악소리 못하고 가지고 멈잖아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시기사들. 정말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영업용 차량에 대한 높은 보험료와 할증. 이거 문제예요. 택시는 여러분, 운행 패턴상 사고율이 높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업용 택시는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보험사에서 택시 물건이라는 인수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공제조합이 한도를 조금 넓게 하고 좋긴 하지만 공제조합이 매년 저렴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인수가 뭐라고 하면 제비뽑기인데 예를 들면 A, B, C, D, 뭐 E라는 여러 가지 사보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택시 물건은 워낙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손해가 크겠죠. 한번 사고가 크게 나면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사에서 이게 사고가 크기 때문에 인수를 꺼리는데 이걸 인수를 꺼릴 수가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야, 이번엔 네가 해, 이번 네가 해 라는 어떤 그런 제비뽑기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인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한번 사고가 나면 할증이 어마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 택시 자영업자에게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이 된다. 자, 11번째. 그렇다고 정부에서 택시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택시장이 가장 어이없는 게 이거예요. 택시 대기장이라고 서울 시내도 있거든요. 여기에 서 있는데 5분, 10분 지나면 주정차 딱지를 카메라가 찍어버려요, 구청에서. 그러면은 딱지를 떼이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택시 대기장인데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택시 대기장에 택시가 서 있는데 주정차 딱지를 뗀다는 게 말이에요, 방구냐고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 그리고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주유소를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이것도 택시의 현실. 그리고 주차장에 가서 경비 아저씨에게조차 문전박대 당하는 것이 택시의 현실. 수많은 기사들이 어떤 이런 요로결석,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 문제 해결을 못해서 이런 것도 많이들 달고 살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된다. 좀 아이러니하죠?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또 화장실 자주 가야 되니까 화장실도 가기 힘들고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아무튼 택시 종사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너무나도 힘든 노동 환경에 갇혀 있다. 변화될 수 없는 나이대와 빨리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참 택시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그런데 또 평균 연령대들이 높아 모래알 집단이고 택시가 그래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독고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12번째. 정부에서 개인 택시에게 주는 혜택을 봤더니 신차 구입 시 부가세 10% 감면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 부가세 면제해주죠. 이거는 뭐 다른 간이가세도 마찬가지고. 그 세 번째. 콕딱지 같은 유가보조금 지급. 현재 서울 개인택시 기준 연료비의 약 16% 보조가 됩니다. 이건 연료비가 올라서 그래요. 지금 유가보조금이 약 240원 단가로 지원될 때는 연료비가 리터당 700원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에 약 전체 4% 정도 할인된 느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LPG까지 700원이다 그러면 한 뭐 400원, 500원만 내면은 내 마음대로 가스를 쓸 수 있었으니까 그땐 정말 괜찮았어요. 지금 전기차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했는데 연료비가 지금 1,300원까지 막 치솟으면서 지금은 뭐 1,200원, 1,100원 떨어졌지만 뭐 경기도는 900 얼마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절반 이상 보조금이 깎여버린 그런 느낌이다. 엄청난 개인 택시의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이건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법인 택시 회사들도 이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3번째, 젊은 층들을 개인 택시로 유입하기 위해서 조합과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혜택. 이거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건 이 정도인데 여러분도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요금 인상. 요금 인상 주기가 좀 빨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년 2월에 요금이 원래 2kg 가야지 기본 요금이 올라가고 뭐 지금 1.6kg로 떨어지고 뭐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긴 했는데 요금 인상 주기가 다른 물가하고 더불어 빨리빨리 인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61세 양도 제한 이거 금지 이거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은 당근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개인 택시 대폐차 시에 차량 금액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무이자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택시들이 뭐 현기차들 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차들 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대기업하고 연관이 되는가 해서 이 부분을 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거나 무이자로라도 조금 지원을 좀 해줬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이런 정책들을 좀 도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5년에서 7년마다 대폐차 할 때 드는 막막한 비용을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굉장히 식사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범위 택시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택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국 식당과 연계한 식사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정책적으로 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유가보조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라. 정률식으로 아래 나옵니다. 약 50%까지 유가보조금. 가스가 아무리 올라도 정률식으로 해서 50%는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대신 유가보조금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1회만 걸려도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어떤 강력한 법 체계를 만들면 이거 부정으로 쓰겠습니까? 절대 안 쓰죠. 50%라는 당근을 줬긴 했지만 너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거 잘못 쓰면 정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 너 이거 잘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 50세 이하 개인 택시 신규자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 저리 대출이라든지 은행 무이자 지원 사업 등 택시 사업 금액 대출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랜 법인 택시를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순번제가 없어졌거든요. 아직도 지방에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개인 택시 줘야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올해 개인 택시 20년, 30년 한 분들한테는 개인 택시 줘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차량 수리를 맘 놓고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수리센터를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버스, 지하철, 택시 간 환승 할인 될 수 있게끔. 이거 하면 우리 단거리 태워 드릴게요. 지금 기사님 성향 보면 단거리만 열심히 태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하면 사람들 요즘에 아직까지도 많이 막 불편한데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환승 할인 해주세요. 자, 14번째, 유가보조금이 바뀌었으면 하는 방향. 관련 법률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보시면 지금 이게 그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거를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LPG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정률제 50%로 딱 못을 받고 유가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보조 부정사용자에 대해서 단 1회 위반이라도 강력한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젊은 층들이 택시로 유입을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 택시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무래도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것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의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